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시티가 벌리를 홈으로 불러서 5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시티 입장에서는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선 이번 경기 무조건 승리를 했어야 했고,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시티의 좋았던 게임이 대부분 롱볼 게임으로 진행됐었거든요. 그런데 벌리는 시티 상대로 내려앉을 게 예상이 됐었고, 또 시티는 다시 한번 패배 플랜 A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경기 시티의 전술은 어땠고, 또 펩은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상대를 잡아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티의 빌드업 대형은 이런 식으로 형성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바르디올, 디아스, 마테우스가 기본적으로 3백을 만들고요. 니코 곤잘레스가 그 바로 앞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도쿠, 포든, 라인더러스 이런 2선의 선수들은 벌리의 수비 사이사이에 위치해서 중앙 쪽 전진 패스를 받아줄 수 있는 채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양 사이드에 오라일리와 사비뉴를 배치하면서 측면으로도 공을 환기해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고정된 형태는 아니었고요. 지금 그림처럼 도쿠, 오라일리가 안쪽과 바깥쪽을 바꿔서 위치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시티의 기본적인 빌드업 대형의 핵심은 측면에 폭을 벌리는 자원 2명, 그리고 상대의 두 줄 수비 사이 공간에 최대한 많은 선수들을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기본적인 빌드업 대형은 있었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지공을 고집하는 건 아니었고요. 지금처럼 벌리가 맨시티가 뒤에서 공 돌리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수비 블럭을 앞으로 당겨왔을 때 이런 식으로 도쿠가 변칙적으로 상대 뒷공간을 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선 도쿠의 개인적인 컨디션이 되게 좋았는데요. 그런 도쿠의 컨디션을 활용한 플레이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도쿠가 드리블 감이 좋았기 때문에 상대 수비는 기본적으로 2명 이상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쿠의 공을 받기 위해서 오라일리까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주면 상대 수비를 끌어당길 수 있는 효과가 생기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도쿠, 오라일리 2명이 벌리 선수 4명을 끌어당기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뒤쪽에 그바르디올이 프리맨이 되고요. 여기서 도쿠가 그바르디올에게 패스를 준다면 직접 공격이 안 되더라도 다시 한번 수비를 이동시키게 만들 수 있어서 계속적으로 상대 측면 수비 자원의 체력을 갉아먹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디션 좋은 도쿠는 본인의 순수 차력쇼로 득점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벌리의 수비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 거의 4-5명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안쪽으로 깊게 파고들면서 도쿠의 슈팅, 상대 키퍼가 잘 막아냈지만 포든의 세도를 막기 위해 벌리의 에스테브가 공을 건드렸고 이 공은 자책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시티처럼 상대를 내려놓고 공격을 하려는 플랜 A에는 이러한 크랙형 윙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도쿠의 득점이 있었지만 1대1로 전반을 마친 맨시티는 후반전 승점 3점을 위해 계속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장면은 측면 자원 2명이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를 어떻게 공략하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비뉴가 공을 잡은 순간에 사비뉴 쪽으로 2명이 붙습니다. 이런 측면 공간에서 벌리 수비 1명과 사비뉴 1명을 1대1로 매치시켜 놓는 건 벌리 입장에서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1명의 자원이 추가로 붙어주는 게 정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비뉴가 2명을 자신에게 몰아놓고 마테우스에게 줍니다. 이때 앤서니라는 선수의 위치를 주목해 보시면 좋습니다. 마테우스가 공을 잡은 순간 앤서니는 마테우스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마테우스에게 또 2명이 붙습니다. 다시 마테우스는 공을 잡을 수 있는 사비뉴에게 패스를 주게 되고요. 앤서니는 또다시 그쪽으로 뛰게 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앤서니는 셔틀런을 반복한 효과가 생기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많이 뛰었던 앤서니는 안쪽 공간을 막고 서 있고 1대1 수비는 하르트만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이 순간 마테우스가 하프 스페이스로 뛰어갑니다. 사비뉴는 그곳에 맞춰 패스를 넣어주죠. 이런 식으로 패스를 주고받는 게 의미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 선수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들면서 적절한 공간을 찾는 거고 상대 수비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분 매초 완벽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빈틈을 노리는 거죠. 물론 이 장면은 코너킥이 되긴 했지만 측면에 드리블되는 윙어에게 더블팀이 붙었을 때 상대의 깊은 공간을 공략하는 좋은 패턴 플레이를 보여준 장면입니다. 또 이런 패턴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가 되는 윙어를 활용한 장면인데요. 도쿠가 측면 쪽에 있고 이때 시티 선수들은 뒤에서 공을 받아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박스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면서 크로스를 올릴 거라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벌리의 최종 수비 라인은 뒤쪽으로 무른 상태가 되었고요. 여기서 선수들이 사람이라는 티가 납니다. 만약에 기계였다면
이렇게 한 줄로 쭉 일자로 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높이가 다르게 몇 명은 앞쪽으로 나와 있으면서 이 붉은 공간의 선수들을 막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벌리 최종 수비 선수들은 생각이 모두 비슷했고 다 크로스 방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빈틈을 역으로 도쿠가 찌른 거죠. 도쿠가 한 명쯤은 제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한 명 제치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최후방 수비 바로 앞쪽에 생긴 공간 쪽으로 공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을 잡고 바로 슈팅으로 가기에는 공간이 좀 빡빡하니까 뒤쪽에 있는 라인더러스 쪽으로 바로 리턴을 내주고요. 라인더러스가 슈팅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크로스를 암시하면서 오히려 중거리를 가져가는 변형 공격 패턴도 보여줬던 시티입니다. 이젠 득점과 직접 연결된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도쿠의 1대1 능력이 일단은 필요합니다. 도쿠가 워커를 순간 속도로 한번 제친 이후에 박스 안쪽에 있는 포든에게 공을 줍니다. 제가 이 두 선수를 포도 조합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이 두 선수가 요새 시티에서 되게 좋은데 여기서 또 포든의 좋은 능력이 발휘가 됐습니다. 포든은 흔히 포켓 공간이라고 불리우는 상대 수비 사이 공간에서 움직여주고 공을 키핑해주는 능력이 아주 좋습니다. 이 능력은 포든의 퍼포먼스와 관련이 있는데요. 포든이 폼이 좋을 땐 이게 잘 됩니다. 어쨌든 공의 강도가 좀 셌는데 포든이 이 공을 받아주고요. 여기서 포든이 수비를 완전히 끌어내고 뒤쪽에 있는 그바르디올에게 줍니다. 아까의 패턴에서도 보면 사이드 쪽에 선수들이 몰렸을 때 그바르디올이 프리맨이 되는 상황이 많이 나오죠. 센터백이지만 프리맨이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바르디올의 킥 퀄리티도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홀란드의 위치를 봅시다. 맨시티의 크로스 상황에서는 홀란드는 대부분 파포스트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건 한 장면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홀란드가 득점했던 많은 장면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고요. 크로스 상황에서 충분히 약속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의 이 크로스 상황에서도 보면 홀란드가 센터백이 많은 중앙 쪽에 위치해 있지 않고 먼 포스트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운데 포화된 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홀란드가 맞이해야 할 센터백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빠진 것도 있고 그 다음은 바로 이 장면 때문입니다. 홀란드가 자신에게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자신이 직접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면 직접 마무리하면 되고 그렇지 못해도 안쪽으로 떨궈준다는 옵션이 생깁니다. 만약에 홀란드가 니어 포스트 이 정도 위치에 있었다면 백헤더를 하지 않는 이상 가운데 쪽의 선수들에게 공을 주기 어렵겠죠. 이 방향으로 뛰어가면서 이렇게 백헤더를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포스트가 더 편한 플레이가 나오는 상황이 많고요. 여기서 박스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을 봅시다. 바로 왼쪽 풀백인 오라일리, 오른쪽 풀백인 마테우스인데요. 왜 펩이 멀티플레이어 성향의 선수들을 선호하는지 우리는 이 상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두 선수의 공통점, 둘 다 미드필더였다가 지금 펩시티에서는 풀백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런 멀티플레이어 선수들을 박스 안쪽으로 넣어놓는 것 역시 펩의 디테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장면에서 저는 상징적으로 느낀 게 현대축구에서 똑같은 리그의 상대팀을 깨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디테일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센터백이 크로스를 올리고 스트라이커의 패스를 받아서 풀백이 마무리를 합니다. 이 정도로 포지션의 뒤틀림이 있어야 상대의 밀집 수비를 깰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홀란드의 헤더를 받아서 마테우스가 깔끔한 마무리를 합니다. 이 패턴은 완전히 약속되고 완전히 계획된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티가 만들어낸 세 번째 골의 퀄리티는 두 번째 골보다 개인적으로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상대의 밀집 수비를 깰 때는 여러 선수가 동시에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일수록 상대 수비진이 깨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시티가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니코가 공을 잡았을 때 오스카밥은 안쪽으로 뛰면서 상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수비를 박스 안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붉은색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쪽으로 마테우스 누네스가 뜁니다. 동시에 다른 방향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니코는 한 번에 마테우스 쪽으로 줄 수 있는 패스기를 찾지 못했고 여기서 한 템포 쉬어갑니다. 그리고 포드는 이 위치에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코는 방향을 왼쪽으로 돌렸고요. 여기서 니코가 패스를 주려고 자세를 잡는 순간에 시티에게는 예쁜 포켓 공간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니코가 공을 잡은 순간에 컬레는 도쿠와 포든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기죠.
포든이 포켓 공간으로 움직이는 순간에 컬렌은 포든 쪽 루트를 자르기 위해 움직였고 자연스레 도쿠가 프리맨이 됩니다. 그리고 도쿠에게 오는 공을 막기 위해 워커가 자연스레 앞으로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마테우스가 여전히 프리맨으로 있다는 건데요. 제가 생각했을 땐 앤서니가 이쪽 길을 좁혀주면서 마테우스 쪽으로 갈 수 있는 패스길을 미리미리 좁혀놨어야 합니다. 그런데 앤서니는 아까 사비뉴와 마테우스 사이에서 계속 셔틀런을 하면서 체력이 어느 정도 소진된 상태고 역습에서도 체력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수비 집중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포든을 따라가던 컬렌은 도쿠 쪽으로 공이 가자마자 다시 방향을 돌려 공에다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래서 컬렌은 이렇게 도쿠를 바라보게 되고요. 그 순간에 포든이 프리한 상태로 놓여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쿠가 포든에게 공을 줄 때 역시나 도쿠의 개인 능력이 발휘됐고요. 워커를 제치고 포든에게 줍니다. 이런 거 보면 느끼는 게 바로 결국 축구는 1대1이 어느 곳에서는 승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도쿠가 잘해주고 있고 이 장면에서도 포도 조합이 힘을 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 바로 앤서니입니다. 앤서니는 아직까지도 마테우스 쪽 패스기를 닫아놓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인 듯 이 상황을 쳐다보고 있죠. 내려앉아서 수비만 하는 것도 힘들다는 게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앤서니는 공격수예요. 그런데 어느 한 팀이 수비를 잘하려면 공격수까지 수비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상황이죠. 결국 이 앤서니의 수비 집중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아서 마테우스는 계속해서 프리한 상태로 놓여있게 되고요. 도쿠의 공을 받은 포든이 마테우스에게 다시 전개합니다. 뒤늦게 앤서니가 따라가 보지만 늦었고 마테우스는 여기서 지체하지 않고 밥에게 패스. 밥이 깔끔한 마무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측면으로 자연스럽게 나가서 득점이 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세한 걸 뜯어보면 시티 선수들의 수많은 움직임과 전반 초반부터 굴려온 그런 체력 소모의 스노우볼이 제대로 굴러간 장면이었죠. 시티는 그 이후에도 2골을 추가로 득점하면서 결국 5대1 대승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상대가 벌리라고 할지라도 오늘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시티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플랜 A, 그러니까 주무기로 이번 시즌 리그에서 승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리적인 축구와 번갈아 가면서 플레이를 했었는데 오늘 경기는 뭔가 시티의 주무기로 이긴 느낌이 있어서 더더욱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로드리 없이 니코 곤잘레스를 선발 출전시키면서 이런 승리를 만들어냈다는 것도 저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쿠라는 확실한 1대1 성공이 되는 존재, 그리고 상대의 포켓 공간에서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포든, 이 포도 듀오의 부활도 상대의 내려앉은 수비를 깰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대승,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